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 지역에서는 역대 최고가의 아파트 분양가가 형성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함께 고분양가 시대의 도래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 지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가장 먼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요. 매매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거래 절벽을 넘어서 빙하기가 온 것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은영 연구위원님, 지금의 부동산 시장 현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것들이 좀 어긋난 상황입니다. 하나씩 들어보면 저희가 금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선 공약에 나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인프라 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의 호재로 연결되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 요인이 있다고 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규제의 완화도 있었습니다. 정상화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미국 연준의 스탠스가 기존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즉 저금리 기조가 적어도 올해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막상 이것이 전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대선 이후로 정부는 바뀌었지만 시장 정상화라는 이름의 규제 완화가 사실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택 공급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이 갑자기 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이게 좀 상황이 바뀌게 됐습니다. 즉 수요자 입장에서는 원래도 대출이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대출에 더해서 이자가 얼마인가까지 고민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쪽에서는 부동산이 하락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전부 합치게 되면은 대출이 원래 쉽지 않았는데 이자 부담도 더해졌고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까지 합쳐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각 지역의 아파트 청약률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그리고 매수 수요에도 역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고금리로 인해서 수요도 줄었고 또 정부 정책과는 달리 공급도 늘지 않으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박유석 교수님, 세종 아파트 가격 하락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전도 세종, 인천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 현황은 어떤지 교수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요, 이제 수도권하고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었고요. 또 수도권이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하고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을 하는 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더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세종의 특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독립적으로 또 다니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2022년도의 전국적인 하락폭이 마이너스 1.94%입니다. 이게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인데요. 세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6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교하면 작년에도 세종 아파트 가격이 2분기부터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수치상으로 본다면 2.13%가 상승한 걸로 나와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8.66%가 하락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조금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전은 작년 같은 경우 이제 12.77%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에는 이제 마이너스 4.01% 이제 이게 10월 10일자 자료인데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과 또 전세 가격도 지금 현재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적으로 봐도 이제 매매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 마이너스 1.91% 하락하고 있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8%로 매매 가격 하락폭보다 조금 더 크게 전세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거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77%니까 이제 비슷하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의 변동, 하락의 폭이 커지고 있고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거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매수 심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KB 데이터부에 이제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사고 싶으십니까? 팔고 싶으십니까?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지금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하는 게 20 정도의 수준이라고 나오는데요. 20 정도의 수준이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일 때는 팔겠다, 사겠다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매도, 팔려고 하는 분이 더 많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거의 대부분 팔고 싶어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락률이 높았던 이유는 그만큼 상승률이 높았다. 이렇게 설명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주부장님께서 많이 쓰시는 표현이거든요. 네. 네, 오르막이 크면 내리막도 크다고 이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분양, 미계약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용원 지부장님, 이 지역에 있어서 분양시장 현황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우리 연구님이나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20년 6월 19일 날 조정하고 투기과열적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조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렇게 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보면은 8월 달 기준에서 대전시에서 발표한 거 보면 미분양 물량이 8월 달에만 668세대 있었고 9월 달에 1,403세대로 지금 대전이 미분양 물량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원평공원에 이제 분양한 하나포레라 있었죠. 실제로 계약률이 보면 50% 미만이라고 해요. 이 정도로 계약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 보면 아마 길거리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면 지금 프랑카드가 많이 지금 붙을 겁니다. 특히 금요일 날 이제 오후부터 일요일 날 많이 붙을 텐데 그 정도로 지금 그 대전 시장의 분양 시장도 안 좋다라고 거를 아마 가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특히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파트보다는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특히 어렵습니다. 지금 둔산동 인근에 있는 둔산동에 지금 홈플러스 자리랄지 탐방동의 홈플러스 자리 이런 자리도 아마 대전 시민들 누구나 다 아마 관심을 가졌던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어떤 분양을 하게 되면 누구도 분양을 자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분양을 무기한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고 복명동이라든지 지금 선화동이라든지 주상복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도 지금 분양이 안 돼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영향이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아마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가장 이제 가늠자가 될 부분이 이번에 지금 이제 10월 25일 날 지금 이제 청약 접수를 받고 있는 아마도 2-3블럭 부원건설 이제 오미건설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분양가가 2천만 원대 지금 분양을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분양가에도 과연 대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청약률을 좀 보일지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우리 중개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게 방어를 해서 제대로 그래도 만약에 분양률이 좀 높게 나타난다고 보면 다른 지역에서 이 영향이 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미분양이 된다든지 경쟁률이 일반에 비교했을 때 월등히 낮게 나타난다면 대전의 부동산 시장은 더 침체기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가늠자로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경우 미국의 금리 상승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의 1차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은데요. 자,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 원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은영 연구위원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가장 크게 부각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전후 관계를 따져보게 되면 기준금리는 기존에도 시장을 억눌렸던 요인들에 추가된 가중 요인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히 주택의 매매량을 보게 되면 최근 5년간 매매량이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들어와서 더 감소했습니다. 네. 아마도 그 배경에는 대출이 더 어려워진 것을 둘 수가 있습니다. DSR 차주 규제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도 대출이 어려워져서 여력이 없으신 분들의 주택 구입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추가된 겁니다. 이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는 저희가 늘 해왔던 얘기였고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것이 기준금리 얘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부각되는 것이 금리 얘기가 맞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를 직접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올해에 기준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내렸으니까 자신들의 주장대로 진작에 금리를 올렸다면 부동산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 단편적으로 본 내용들이고요. 실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던 이유가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린 것이었죠. 그리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사실 국내에서는 부동산뿐이 아니라 특히 사업자 대출 같은 것에 똑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때문에 금리로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얘기들은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금융 규제와 금융 비용 두 가지 요인을 짚어주셨습니다. 박유석 교수님. 네, 뭐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일반 재화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의 가격 하락은 뭐 공급량이 많아져서 가격을 하락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좀 장기나 중기적으로 좀 살펴보면 가격의 변동이라는 게 일정한 패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고 이런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시점 작년과 올해 요 어떻게 보면 좀 한 지점을 지정해서 가격을 좀 본다면 가격이 이제 하락기로 접어드는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와중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의 인상이 또 같이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지 혹은 이 시장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어떤 가격 상승이 좀 일어난 거거든요. 정상적인 가격 상승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리적 가격 저항, 수요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금리가 높은 금리, 그리고 또 앞으로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구매 심리가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갖고 논한다 그러면 금리라는 게 바뀌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금리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뭐 상승을 멈추고 추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바로 반등을 할 것이냐, 요건 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순환 주기라는 맥락에서 네네. 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서용원 지부장님께서는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시는 부동산 하락 요인 짚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위원님이나 우리 교수님들이 다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저는 이런 한 반문을 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금리가 계속 저금리로 유지가 됐을 경우에 과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을까라는 걸 한번 스스로 한번 반문을 해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금리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건 맞지만 그 전에 이 상황을 보면 단기간 내에 너무나 가격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 거래량이 좀 많았다라고는 모르지만 단기간 내에 가격 호가만 올랐지 그 사이에 거래량이 너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 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거는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과 똑같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충분히 좀 받쳐졌으면 이게 시장 가격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할 텐데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몇 개의 물건이 호가만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한두 개 물건이 실거래가 높게 찍으면 그게 전체 가격인 것처럼 그렇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단기간 내에 거래량이 없이 급등한 것 때문에 마치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이런 경우에 있었는데 여기에 금리가 갑자기 저금리에서 이제 고금리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정말 누가 속된 말로 울고 싶은데 진짜 뺨 딱 때려줄 격이 됐다라고 보고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 입장이나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은 침체기가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게 아니다. 정상화를 가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라는 이런 반응들도 저희한테 이제 우리 고객분들이 와서 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임대인들분들은 전세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나 지금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의 어떤 지나친 규제에도 상당히 영향이 좀 있었어요. 그거를 어떤 규제 일변도로 시장에 좀 맡겨뒀다라면 지금 이렇게 혼란은 없었을 건데 오히려 규제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취득세가 너무 올라가고 또 양도세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오른 부분들이 일정 부분 다 이미 다 세수도 확보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다시 내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도 참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뭐 공급 문제와 수요 문제도 있지만 아마 지금 금리 문제 또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 문제 이런 영향적인 어떤 복합적인 원인이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었다. 그래서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정부 규제 요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박유석 교수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10년 주기로 변동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다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계기로 또 이제 가격이 침체된 바 있었고요. 또 지난 2, 3년간 급상승했던 시장이 현재 침체기로 들어섰는데요. 자,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시점이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세 분께서는 부동산 가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번에는 박유석 교수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이런 예상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네, 앞으로 가격은 조금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영향이 과거에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는 금리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라는 게 또 우리나라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니잖아요. 네. 미국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직 금리 인상이 예정이 남아 있고 또 그거를 우리나라 당연히 따라갈 거고 그러면 어떤 소비에 대한 심리는 쉽게 변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리 인상이 멈추고 이제 뭐 금리가 다시 떨어진다라는 게 시작은 될 테지만 높은 가격도 같이 어느 정도 빠져줘야 같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시점이 조금 예상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최소한 그 짧은 기간 내에 최소 뭐 1년 안쪽 올해 내년까지는 그래도 하락을 하지 않을까. 네. 다른 두 분 의견을 듣고요. 어느 정도 더 하락할 것이라고 하시는지 생각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 지부장님. 네. 어떻습니까? 하향 안정합니까? 예.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향세가 계속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아마 상향을 점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아마 하향세를 누구든지 예상을 할 것 같고요. 지금 뭐 20% 30%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대전에 지금 모 아파트 단지를 보면 4억대 분양한 아파트가 11억 5천 치고가를 갱신했고 그게 8월 달 정도에 8억에 거래가 됐고 지금 이번에 지금 8억, 지금 5억 5천까지 떨어진 단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어떤 단지에서는 30%까지 지금 하락한 그 단지가 이미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대전뿐만 아니라 세종, 천안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지별로 조사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현상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지금 반면에 지금 떨어지지 않은 단지와 떨어진 단지を보면 양극화가 상당히 심해요. 네. 그래서 신규 분량에 있는 단지에서는 좀 덜 떨어지는데 재건축 단지에서 특히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 거라든지 원분양자들은 지금 약간의 좀 떨어진 가격에 매매를 해도 차익이 좀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지금 던지기 때문에 투매 현상이 좀 벌어지는 현상이 현장에서 지금 그런 그 단지가 좀 나오는 그런 단지는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러지 않고 실수요자들이 기존의 실수요자들이 지금 바치고 있는 단지는 조금 약간 가격의 하락폭이 좀 적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 경기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좀 염두에 좀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랄지 특히 지금 중국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 내에 부동산 가격이 정전처럼 어떤 급등한다라는 건 그거는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반면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2, 3년 내에는 정전처럼 2020년대처럼 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거나 그런 시장을 예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하락세는 있지 않겠지만 예, 하향 예. 안정화 추세가 하향 안정화 계속될 추세로 것이다. 가면서 일정 기간은 앞으로 1, 2년 정도는 거기에 대한 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영 연구위원님 두 분의 평가 들어보셨습니다. 윤영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사실 올해 시장에 대해서 나왔던 단어들이 뭐 하향, 뭐 하락, 안정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 매매량 감소 추세나 뭐 기타 규제 요인들은 그대로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사실 지금의 시장을 자연스러운 안정 상태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억눌린 부분이 있죠. 네. 그 때문에 이런 규제 환경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동안은 아마 결과도 이대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역마다 또는 매물마다 선별적으로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개발 호재 같은 것들을 새로 맡게 되는 곳들은 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곳들은 지금의 현 상황이 그대로 억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이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하나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최근 들어서 금리가 사실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전보다 올랐으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걸 매우 공포스럽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배가 좀 낮으신 분들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회인이 되셨을 때 처음 접한 금리가 저금리 시대였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금리란 원래 낮은 것이었는데 지금 오르고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하니까 이것이 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연배가 이미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사실 더 예전에 집을 사시거나 할 때 대출을 받으시고 하시면은 뭐 3%, 5%, 7% 이런 대출 이자는 사실 경험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크게 공포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향세가 일반적이기보다는 선택적일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 대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주택시장 하향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지에서는 최고가를 기록한 단지도 있습니다. 이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되면서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도 금융을 동원해서 이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 이런 현상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서용원 지부장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둔산동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나타났는데요. 보면은 21년도 3월 달에 보면은 지금 84 같은 경우에 약 9억의 거래가 됐었고요. 21년도 11월 달에 보면 10여 개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22년도에는 거래량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34 평방미터짜리를 보면 20년도 6월 달에 15억에 거래됐는데 21년도에 16억 6천에 거래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22년 9월 달에 1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단순히 이 한 건의 물에 거래된 거 가지고 전체 물량인 것처럼 우리가 거래 가격이 호가가 올랐다라고 보기보다 거래량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20년도에는 79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다음 21년도에는 33건이 거래됐고 올해에 지금 최근에까지 거래되니까 몇 건이 거래냐 단 7건 정도가 거래가 안 됐습니다. 이 정도밖에. 과연 그래서 한두 건 거래 호가 거래된 거 가지고 그 단지 내의 전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라고 예단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그리고 이게 어떤 특수 관계가 또 있었는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여기는 그래도 받쳐주는 게 왜 그런가를 또 보면 여기는 실수요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학군이랄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받쳐줍니다. 그래서 서남부 쪽으로 들어갔던 분들이 다시 애들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둔산동으로 들어야 되고 또 거기 그 단지로서의 어떤 특정화된 그 단지만의 어떤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지역은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봤을 때 이렇게 가격이 오른 지역을 저희가 찾기는 상당히 힘들었다 없다라는 얘기죠. 이 한 단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 단지에서 벌어지는 한 건의 거래가 전체 물량으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좀 위험의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락세 또는 상승세는 아니더라도 보합세로는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런 단지 내에서는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양극화가 심할 거라는 거죠. 이런 단지 실수자들이 많이 받쳐주고 있는 자금력이 있는 이런 단지는 그래 보합 상태로 좀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지에서는 지금 큰 폭으로 지금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린 30% 40% 이미 가격이 하락한 단지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단지별로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날 거다. 앞으로 이 양극화 현상은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나타날 거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박유석 교수님께는요. 앞서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그 질문과 함께 이렇게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는 일부 단지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뭐 퍼센트 어느 정도 더 추가로 하락합니다. 맞추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뭐 조금 세분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분양 시장과 매매 시장을 조금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 가격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규 분양에 대한 가격이 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같은 지역에서 분양 시장과 매매 시장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로 유지되느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신규 분양 시장의 가격보다 매매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긴 조금 어렵죠. 같은 수준의 아파트에서요. 근데 지금 거의 만나고 있거든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네. 그게 만나고 있는 시점이 저는 거의 이제 하락의 끝이다 정도로 좀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매매 가격이 더 떨어져서 일반 신규 분양의 분양 시장 가격을 추월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분양 시장 가격이 매매 가격을 추월하게 된다면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죠. 그러면 네. 다시 분양 가격은 내려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장의 가격 결정의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한계라고 보는데 지금 몇몇 단지에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어떤 하락의 폭, 대전 지역에 국한해서요. 하락의 폭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내려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크로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도 되게 특이한 아파트입니다. 예, 대전시 아마 주택을 공부를 하다 보면 크로우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어떤 특수성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전을 대표하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두 건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부에서 6월하고 9월에 이제 규제 지역 해제를 하면서 대전 지역도 이제 완전 규제에서 풀리게 됐는데요. 이렇게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목적이 이런 거죠. 어떤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갖고선 우리가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크로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멈추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 연구위원님께는요, 역전세와 전세 월세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는 하향세에 있고 이 가운데 역전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전세가 월세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뭐 어떤 부동산 리스크라고 할까요? 어떤 쟁점이 될지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전세 월세화는 전세금이 자기 돈인 경우에는 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있을 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전세자금 대출을 했을 경우에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와 월세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편한 것이냐, 좀 수월하냐 이렇게 따져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했을 경우에 이제 이자를 좀 더 내셔야겠죠. 그리고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마 월세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된다면 실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올라가는 결과가 됩니다. 그 때문에 단순하게 둘 중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낫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전세의 월세화 얘기를 그냥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뭐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까지 얘기가 되려면 임차인들이 그러니까 이자 사실상의 월세죠. 이걸 내고 있는 비용하고 차라리 집을 샀을 때 담보대출 이자를 내는 것과 비교를 해서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시장의 주류가 되었을 때는 시장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걸리는 시간이 아주 오래 될 것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전세 월세화가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는 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실수요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유가 금융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일 거고요. 또 집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그 때문에 월세를 또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좀 더 간편합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뭐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월세를 내버리게 되면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 아예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같은 비용이라면은 저 같아도 월세를 택할 겁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깡통 전세니 뭐 이런 위험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전세가 아니고 월세 또는 반전세를 살게 된다면 보증금 자체가 크게 내려가기 때문에 네. 안정성 측면에서도 후자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지금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 고분양가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 도안 2, 3지구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1,95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제 아파트 이제
분양가는 고가격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또 집값은 하향 추세에 있고 기본적으로 고분양가가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서용원 지부장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뭐 이유는 토지 구입비에서 이제 높은 가격의 토지를 매수했다는 걸 들을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랄지 이런 상승 요인이 있고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시행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은 가격으로 가려고 하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보면은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했어도 분양가가 2천만 원대 분양가는 너무 높다라는 반응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지금 2-3블록을 따져 보니까 84A로 지금 기준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공급 면적으로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제 113.89평방미터를 우리가 얘기하는 이론상 우리는 약 34.4평형입니다. 이게 34평형인데 분양가가 지금 보면은 1,996만 2,300원 꼴이더라고요. 3.3 기준을 했을 때 6억 8,830만 원으로 지금 분양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발코니 확장비가 2,070만 원 정도 별도입니다. 어느 단지든지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인데 여기에 또 발코니 확장비까지 포함을 하면 3.3 기준에 했을 때 2,056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또 냉방비, 그 배관비가 또 별도로 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중문도 또 별도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실, 주방, 침실, 욕실 이런 거 특화로 해서 별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다 합쳐보면 약 3,700만 원 정도가 또 별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보면 다 이런 옵션이 다 들어간 다음에 2,100만 원대가 넘는 그런 고분양가가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시행사 입장이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시장 논리에 따라서 그 정도 높은 가격에 해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에 분양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 아마 대전에 계신 분들이 그쪽에 청약을 또 준비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많이 고심을 할 겁니다. 과연 이 높은 가격에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청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고심을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은 아마 그 소비자 몫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높은 가격에 아마 대전에도 최고가 분양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높은 가격에 분양을 했는데도 예상 위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완판을 하게 되면 대전의 다음 또 여기 용문동이라든지 숭어리샘 같은 경우에도 이 이상의 분양가를 지금 계속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경쟁률이 좀 낮게 되고 만약 하나라도 미분양이 사태가 벌어진다고 봤을 때는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이거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유석 교수님. 네. 자,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계속된다면 입주할 때쯤이면 고분양가에 분양을 받았던 실수요자들은 그 차액에 대한 손실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히려 이 정책기관이 이런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전의 고분양가 문제는 20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대전 아이파크 시티 같은 경우가 이제 1,500만 원 분양가였죠. 어떻게 보면 3년 사이에 한 500만 원 정도가 좀 오른 격이 됐는데요. 그때도 그 1,500만 원이 고분양가 논란으로 많은 홍역을 좀 치렀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분양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파크 분양 이후에 이제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책상 국가 위주로 돌아가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지 않겠냐 싶어서 만든 게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안 2.3지구 같은 경우도 1,950만 원에 나오긴 했지만 제시는 적정 분양가로 1,600에서 1,750만 원 선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시는 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논란일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알려진 바로는 이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할 때도 분양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게 분양을 받았다. 가격으로 따지면 우리가 분양가에서 일반적인 토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따지면 토지 비용이 좀 낮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주의 어떤 초과 이익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걸 지금 강조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성구에서 행정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고분양가로 미분양이 늘어나면 하락세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대전 9월에 대전 지역의 미분양도 1,430가구로 전월 대비해서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고분양가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사실 분양가에 대한 얘기들은 민간 사업자가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관공서에서, 즉 공공에서 분양가를 어느 정도 억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를 어느 정도 억제해야 된다는 주장들은 이제 그 근거를 뭐에 두고 있냐면 분양가를 너무 높이지 않고 공급을 함으로써 집 없는 분들에게 주택을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네. 이런 맥락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신도시처럼 매우 많은 물량을 공급할 때는 좀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반 도심이나 뭐 일부 지역에 단지 하나나 2개 정도를 공급할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지역의 가격 하락은 이끌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단순하게 분양가를 낮추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분양가를 좀 더 사업자에게 맡겨놨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사업자에게 더 많이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된다면 사실 이 부분은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도 하나의 접근법이지만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은 사업자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즉 분양가 자체는 시세와 너무 어긋나지 않게 일각에서 얘기하는 로또 아파트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실제 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이 너무 극대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직접적인 가격 통제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공급을 조절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분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전에서도 10월에만 전국적으로죠. 5만 9천여 가구가 분양되고요. 대전에서 5,500가구 정도가 분양된다고 하고 이 4분기에도 약 7,700가구가 분양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공급이 계속되는 것,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시 서용원 지부장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일지 무주택자분들께서는 많은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실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건지 또 공급량이 올해 지금 보면 후반기에만 해도 약 한 9천 세대 정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핫한 지역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분양가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이 높은 분양가에 과연 청약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지금 신규로 분양하는 가격과 지금 어떤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접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로또 당첨이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이제 점점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무주택자들이고 실수요자라고 보면 그리고 자기 자본이 한 50% 정도 이상이 된다라고 보면 이런 기회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도 말씀하셨지만 분양가 그 상한제가 이제 보면 2000년도에 이제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바로 또 2015년도에 또 이제 또 폐지가 되고 또 부활이 2020년도에 또 부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개관이 2020년 7월 때 발표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때 조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혼란이 좀 있다고 그래서 그때마다 바로 어떤 규제가 들어가고 또 고분양가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장기적인 면에서는 맞지 않다. 우리 장기적인 면에 봤을 때는 이 고분양가로 해서 공급을 차단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시장 논리에 맡겨주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많다라면 그만큼 공급이 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약간 지금 하락하고 좀 조정을 받고 있듯이 시장에서 조정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규제 일변도로 정치적으로 논리를 풀다 보면 항상 정책의 어떤 이런 부동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약간 좀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뭐 고분양가로 해가지고 어떤 규제를 해서 또 이런 거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가능하면 최대한 시장 논리에 맡겨놓고 가는 게 장기적인 면에서는 저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수요와 공급 논리에서 맞는 거고 시장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은영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사실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는 일종의 수학 공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은 떨어지면 안 된다거나 미분양이 발생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것이 시장에서 맞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정확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했을 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네. 저희가 이미 올해의 대구 사례로 봤습니다. 네. 도심에 정비사업지를 많이 벌리고 주택이 많이 공급되니까 해당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때문에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억제해서 해당 지역의 집값을 유지하거나 일정 수준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맡기게 되면 민간 사업자들은 주택을 많이 공급했을 때 본인들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공급을 중단할 것이고, 그리고 이 정도 가격에 해도 팔리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주택을 공급할 겁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 시장은 경쟁 시장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그 얘기는 해당 지역에서는 그보단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게 맞다라는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분양하는 가격은 좀 더 낮은 금액으로 나갈 겁니다. 그 때문에 단순하게 공급을 조절한다든가 분양 가격을 조절한다는 것으로 민간 시장을 통제하는 시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시장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박유석 교수님, 네. 윤석열 정부는 250만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주택 공급 계획을 네.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저도 두 분하고 의견은 일치를 합니다.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시장의 원리에 맡긴다라는 의미 자체는 그겁니다. 공급을 늘려야 할까요? 줄여야 할까요? 라는 고민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네, 시장의 상황에 맞게 알아서 돌아가게 놔둬야 되는 거죠.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좀 문제로 좀 지적되었던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250만 원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좀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걸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요. 시장에서 공급자들이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250만 원 플러스 알파를 저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지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토대도 더불어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만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뭐 사업자들이 민간 사업자들이 나서가지고 알겠습니다 250만 원 다 만들지 않거든요. 네. 근데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의 가격 하락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기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기간, 특정 시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공급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계속 공급은 늘려야 될 거고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공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제 공급으로 실제 입주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 탄력적이지 못하라고 표현을 좀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재고량은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것도 따로 마련하면 됩니다. 근데 공급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재고를 오히려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 부동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두 가지 쟁점 짚어보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끌족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에 있을 때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지금은 금융 비용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은영 연구위원님의 조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개별 주택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실거주 수요라면 그대로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그 해당 지역이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좀 미래 가치가 없다라는 지역이라면은 일부 손실이 있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도 분명히 선택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을 모든 지역에 일반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개인의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이제 영끌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전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든 실매수를 하든 실거주를 하든 항상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환 여력을 넘어서는 무리한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 이런 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상환 여력에 맞춰서 다시 돌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현재 매입하신 주택의 원리금 상환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한다면은 네. 종전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충분히 맞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여력에 맞지 않게 과도한 채무 부담을 계속 가지고 가시게 된다면은 이건 어떻게 되든지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투자나 실거주의 원칙대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 비용의 손익관계를 계산해서 다시 되돌아간다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네. 그럴 필요도 있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박유석 교수님의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영끌족이라고 하는 분들도 뭐 본인들이 영혼을 끌어모을 때 이미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상황이 나빠지면은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인적 책임이라고 보여지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대처를 해야 되겠죠. 대처를 하는 거는 우리 연구원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괜찮은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패닉 셀링이다, 뭐 공포에 의해서 이제 투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또 사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느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부동산하고 이렇게 대꾸되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증권 시장이죠. 주식 시장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증안 펀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주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일부 이제 몇몇 기관과 금융기관들이 펀드를 조성을 해서 시장이 너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때는 펀드 기금을 통해서 증시를 어느 정도 조금 인위적인 조절을 좀 하고 싶어하는 거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공공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뭐 LH라든지 아니면 각 도시의 이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제한을 좀 걸어야 되겠죠. 그리고 20, 30대라고 하는 어떤 세대의 계층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를 계속 좀 끌고 나갈 주주들이 될 세대이기도 하고 네. 어느 정도 공공성을 좀 투자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좀 생겨난다면 이런 부분도 부동산 펀드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패닉셀링 현상이 구체화되고 있진 않습니다. 않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서용원 지부장님께는요, 역시 현장에서 직접 들으신 우리 영끌족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끌족도 두 가지로 좀 분류를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냐, 내가 정말 필요해서 산 사람이냐, 아니면 투기를 목적으로 어떤 차익 실현을 위해서 산 사람이냐라고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기를 목적으로 산 사람들까지 어떤 정부 차원이나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오히려 무주택자들이나 거기에 투기에 합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우리가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또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요자 입장이라 보면 상당히 참 심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월 급여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게 지금 표준금리가 올라가는 게 내년에 이제 6개월 단위로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올해보다 내년에 더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고정된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자 납부하고 생활하고 하면 이분들이 버티는 게 정말 오래 버티면 1년 정도 버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내년 중후반에 가면 더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아까 이훈영 연구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버틸 것이냐, 어떻게 할 건가, 마지막에 최악의 경우가 갔을 때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1년 이상 갔을 때 어떻게 이 퇴로를 열을 건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좀 미리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반면에 또 사회에서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분들 투기와 투자를 뭐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일가구 1주택자로서 실수요자 생애 추천할지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금리를 고정금리로 좀 해줘서 이분들이 정말 파산하지 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어떤 금융적인 금리나 이런 부분을 좀 갈아타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분들이 한번 쓰러지면 이분들은 다시 정말 일어나기가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이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지금 현장에서 보면 이분들은 정말 저녁에 밤에 지금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지금 얼마에 거래됐고 임대가가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매일 인터넷에서 매일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주식 쳐다보듯이 이렇게 지금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을 보내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분들한테는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어떤 그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다시 정말 그 파산의 길을 가지 않게끔 사전에 미리 좀 보호를 해주는 게 좀 옳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이 동향과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 모두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